서울의 가을은 오롯이 아름다웠다. 나뭇잎들은 붉은 물결처럼 거리를 뒤덮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김하늘의 세상은 더 이상 색채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5살 된 이 소녀의 눈빛은 한 달 전부터 생기를 잃어버렸다. 김민준과 이지은 부부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전 그들의 유일한 딸 하늘이는 학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방과 후 교실에서 나와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정중호라는 남자가 접근했다. 겉보기에 그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늘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날 보냈어. 나랑 같이 가자. 정중호의 말에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이염을 감지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정중호는 그녀를 잡으려 했고 하늘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와 그를 막았다. 정중호는 서둘러 도망쳤지만 경비원은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하늘이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중호를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다. 하늘이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완전히 침묵 상태에 빠져들었다. 심리학자들, 아동 상담사들, 심지어 최고의 소아정신과 의사들까지 모두 하늘이를 도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때로는 밤중에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 소리 없이 울기도 했다. 이지은은 딸의 상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 하늘이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김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김민주는 신문기사에서 퇴역 경찰견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복실이라는 이름의 세퍼드는 5년간 서울경찰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일했지만 위험한 임무 중 부상을 입어 조기 은퇴했다. 기사에 따르면 복실은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견으로 훈련받고 있었다. 김민주는 즉시 복실의 훈련사인 박성민에게 연락했다. 저희 딸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복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박성민은 복실을 데리고 김민준의 집을 방문했다. 크고 위험 있는 세퍼드는 부상으로 인해 왼쪽 뒷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지혜와 이해로 가득했다. 하늘이는 처음에 복실을 보고 겁을 먹었다. 그러나 복실은 조용히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는 점점 복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복실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자 소녀의 눈에 작은 반짝임이 돌아왔다. 그날부터 복실은 하늘이의 일상적인 방문객이 되었다. 처음에는 주 2회, 그 다음에는 매일. 복실이 오는 날이면 하늘이는 창가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박성민은 하늘이에게 복실과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쳤다.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는 동작은 안전하다는 뜻이었고 2번 바닥을 톡톡 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하늘이는 이 신호들을 빠르게 배웠고 복실도 그에 맞춰 반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와 복실 사이의 유대감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다. 복실은 하늘이가 악몽에 시달릴 때 방에 함께 있었고 두려움을 느낄 때 옆에 있어 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한편 정중호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은 하늘이의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민준과 이지은은 고민 끝에 하늘이가 재판에 출석하되 복실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치료견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김성호 판사는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중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증거 부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복실의 존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정중호와 눈을 마주쳤다. 검사는 부드럽게 질문했다. 하늘아, 그날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늘이는 침묵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때 소녀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그녀와 복실만이 아는 신호였다. 위험하다. 복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눈은 피고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복실은 마치 오래된 적을 알아본 것처럼 반응했다. 법정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김성호 판사는 즉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검사는 복실의 반응에 주목했다. 저 개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복실은 마약 탐지견으로 훈련받았고 사람의 냄새를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그들은 정중호의 차량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차량 내부를 철저히 검사하던 중 그들은 뒷좌석 아래에서 작은 머리 장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에 실종된 다른 소녀 윤소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정중호의 GPS 기록을 추적하여 강원도 외딴 산골짜기에 있는 그의 별장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하실에는 9살 소녀 윤소라가 감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지하실 한쪽 벽에 걸린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경찰은 정중호가 오랜 기간 동안 아동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정중호는 결국 죄를 인정했다. 그는 최소 3명의 어린이를 납치했으며 그중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하늘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복실과 함께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김민준과 이지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하늘이가 복실 옆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하늘이. 이지은은 딸을 품에 안았다. 하늘이는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실이가 나를 지켜줬어요. 무서웠지만 복실이 옆에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김민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 하늘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복실이라는 천사 덕분에 우리 딸은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한다. 때로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늘이가 다시 말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볼 때면 공포에 떨기도 했다. 복실은 계속해서 하늘이의 곁을 지켰다. 정신과 의사 최지영 박사는 하늘이의 치료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복실의 유대감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아, 오늘은 특별한 그림 놀이를 해볼까? 최 박사가 제안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색연필들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려볼래? 무서운 생각이 들면 복실이에게 지켜줘라고 말하면 돼. 하늘이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밝은 색상의 집과 가족들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검은색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실아, 지켜줘. 그녀가 작게 말했다.
복실은 즉시 더 가까이 다가와 하늘이의 손에 코를 비볐다.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은색으로 무서운 그림자 형태를 그렸다. 이게 누구니?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쁜 아저씨, 하늘이가 작게 대답했다.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이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한 순간이었다. 최 박사는 이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았다. Weeks went by, and Hannah continued her therapy sessions with Dr. Choi and Boxall. Gradually, she began to open up more about what happened that day. 나쁜 아저씨가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하늘이가 어느 세션에서 말했다. 하지만 난 알았어요. 엄마가 항상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복실은 항상 하늘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 옆에 있었다. 소녀가 떨거나 불안해할 때면 복실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위안을 주었다. 이런 치료 세션은 하늘이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김민준과 이지은은 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하늘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읽기를 장려했다. 이지은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신청하여 더 많은 시간을 딸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김민준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리 복실이를 입양할까? 이지은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박 훈련사와 이야기해봤어. 복실이 이제 공식적인 은퇴를 했고 입양이 가능하대. 하늘이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하늘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소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복실이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 하늘아. 복실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하늘이는 기쁨에 차서 복실을 꼭 안았다. 복실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박성민 훈련사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복실의 훈련 습관과 케어 방법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복실이는 특별한 개예요. 박 훈련사가 말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특히 두려움과 위험을 감지하는 데 뛰어나죠. 이것이 바로 그가 마약 탐지견으로 그렇게 뛰어났던 이유예요. 하늘이와의 유대감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성된 걸까요? 이지은이 물었다. 복실이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보여요. 그 자신도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와 하늘이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복실이 공식적으로 김간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하늘이는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 복실은 밤에 그녀의 방 앞에서 자며 악몽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그녀를 위로했다. 한편 정중호 사건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인해 경찰은 그가 연루된 다른 실종 사건들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민준은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검찰에서 하늘이의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정중호의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하늘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민준은 걱정스러웠다. 하늘이가 다시 법정에 서면 트라우마가 재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최 박사와 상의했다. 하늘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법정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실이 함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김민준과 이지은은 하늘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늘아, 내가 다시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해. 하지만 이번에도 복실이가 함께할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소심 날짜가 다가오자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최 박사는 그녀에게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내가 무섭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복실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너의 특별한 신호를 기억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것,
그건 너와 복실만의 비밀 언어야. 항소심 당일, 법정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중호는 이전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그의 변호사는 하늘이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으며 복실의 반응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다. 김하늘 양,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늘이는 복실을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학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중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그는 엄마가 자기를 보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가 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검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피고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니? 하늘이는 정중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복실은 그녀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 저 사람이에요.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나쁜 아저씨예요. 하늘이의 명확한 증언은 법정을 침묵에 빠뜨렸다. 정중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사는 이어서 윤소라 사건에 대해 물었다. 하늘아, 복실이가 정중호에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복실이는 나쁜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는 전에 경찰견이었으니까요. 복실이는 정중호 아저씨에게서 뭔가를 느꼈어요. 무서운 것을요. 이 증언 이후 정중호의 변호사는 반박할 내용을 찾지 못했다. 특히 윤소라가 발견된 지하실에서 나온 DNA 증거와 다른 실종 아동들의 소지품이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한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실을 꼭 안았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날 저녁, 김간의 가족은 하늘이의 용기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물론 복실을 위한 특별한 간식도 있었다. 식사 중에 하늘이가 물었다. 아빠, 복실이는 어떻게 경찰견이 된 거예요?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박 훈련사가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복실이는 어릴 때 버려졌대. 추운 겨울날 한 경찰관이 그를 발견해서 구조했지. 그 후 복실이는 경찰견 훈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대.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복실이도 나처럼 무서운 일을 겪었구나. 그래, 어쩌면 그래서 너와 복실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 하늘이는 생각에 잠겼다. 나도 나중에 복실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늘아.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잤다. 복실은 그녀의 방문 앞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저 이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요. 김민준과 이지은은 놀랐지만 기뻤다. 정말이니, 하늘아? 네, 복실이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무섭지만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첫날, 하늘이는 긴장했다. 그러나 이지은이 학교 측과 상의하여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 복실은 하늘이의 정서 지원 동물로 인정받아 학교에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이 하늘이와 복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복실의 목줄을 꼭 잡고 자리에 앉았다. 복실은 조용히 그녀의 책상 옆에 누웠다. 안녕, 하늘아. 오랜만이구나. 담임 선생님인 박지연 교사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늘부터 복실이도 우리 반의 특별한 친구가 될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실을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하늘이는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복실이 옆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다. 하늘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복실은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로 계속 함께했다. 학교에서 하늘이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특히 미술 시간을 좋아했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밝은 색상으로 가득했고, 거의 모든 그림에 복실이 등장했다. 하늘이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역신문에서는 하늘이와 복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것이 다른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김민주는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를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견 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IT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가 이지은에게 말했다. 이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나는 지지할 거예요. 하늘이와 복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봤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몇 개월 후 새희망 치료견 센터가 문을 열었다. 김민주는 박성민 훈련사와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했다. 복실은 센터의 선임 치료견이 되었고 새로운 치료견들의 훈련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하늘이도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말마다 그녀는 아빠와 함께 센터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늘이는 한 소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복실이가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센터는 점점 성장했고 더 많은 치료견들이 훈련을 받았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낯선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윤소라였다. 정중호의 지하실에서 구출된 소녀였다. 하늘아, 이쪽은 소라야. 이지은이 소개했다. 소라는 우리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될 거야. 하늘이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에는 하늘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 복실은 즉시 소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안녕, 소라야. 하늘이가 말했다. 이건 복실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지. 너도 복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소라는 조심스럽게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날부터 소라는 정기적으로 김간의 집을 방문했다. 하늘이와 복실은 그녀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소녀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안을 얻었다. 소라의 어머니 윤지영은 김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당신 딸과 복실이 없었다면 우리 소라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희망 치료견 센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센터들이 생겨났고 김민주는 종종 강연을 위해 초청받았다. 하늘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치료견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이지은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늘아, 내가 무엇을 하든 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어. 하늘이는 복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실이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개들을 훈련시키고 싶어요. 개들은 때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요.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가을날 하늘이와 복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잎들이 붉게 물들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이는 이제 복실 없이도 혼자 외출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복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하늘이니? 여자가 물었다.
하늘이는 경계심을 느끼며 복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복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걱정하지 마.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정소윤이야. 기자로 일하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들었어. 하늘이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무슨 이야기여? 너와 복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왔는지, 그리고 너희 아빠가 시작한 센터에 대해 알고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정소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희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 제안은 김간의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몇 개월 후 침묵 속의 용기, 하늘이와 복실이의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책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책의 성공으로 김민준의 센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가 13살이 되던 해 슬픈 일이 일어났다. 복실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예전 부상이 더 심해졌고 관절염이 심해졌다. 복실이가 많이 아픈가요? 하늘이가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복실이는 나이가 많아졌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 이제 그에게 휴식이 필요해. 하늘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복실은 치료견으로서의 활동을 줄이고 가족의 반려견으로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복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오늘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 복실아,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내가 많이 발전했대.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복실은 비록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다. 하늘이가 15살이 되던 봄, 복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거의 걷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침대에서 보냈다. 어느 날 밤, 하늘이는 복실이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실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복실아, 너는 나의 영웅이야. 하늘이가 속삭였다.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이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눈을 감았다. 김간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하늘이는 강하게 버텼다. 복실이는 항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새희망센터의 모든 치료견들 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복실을 추모하기 위해 센터는 복실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 장학금은 범죄 피해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년 후 하늘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하늘이의 18번째 생일날 김민주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세퍼드 강아지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세봄이야. 김민준이 말했다. 복실의 손녀라고 할 수 있지. 복실이 은퇴하기 전에 낳은 마지막 새끼의 자손이야. 하늘이는 감격에 차서 세봄을 안았다. 강아지의 눈에서 그녀는 복실의 따뜻함과 지혜를 볼 수 있었다. 세봄아, 우리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야. 하늘이가 약속했다. 복실이가 나를 도왔던 것처럼. 하늘이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녀는 아동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동 트라우마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세봄은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로 함께 대학 캠퍼스를 다녔다. 대학 3학년 때 하늘이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의 회복에서 동물 매개 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치료견이 어떻게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하늘이의 연구는 국내외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녀의 논문은 저명한 심리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하늘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아동심리학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만의 치료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김민준의 새희망 치료견 센터는 계속 성장했다. 이제는 전국에 여러 지부가 있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하늘이가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센터의 임상 디렉터로 취임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침묵 속에 갇힌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센터에 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고 가정폭력을 목격한 후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늘이는 새봄과 함께 그를 맞이했다. 안녕, 준호야. 하늘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하늘이고 이건 새봄이야. 우리는 내 친구가 되고 싶어. 준호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자 소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하늘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실이, 보고 있니? 내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너의 사랑과 용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밖에서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복실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때까지 새봄이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준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또 다른 침묵 속에 용기가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복실이 시작한 사랑과 희망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트라우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여정에 항상 충실한 네 발 친구들이 함께했다. 하늘이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린 복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였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밖에서 새봄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우리 곁에 충실한 동반자들이다. 하늘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금세 겨울의 매서운 냉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강현우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지방으로 이사 온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에서의 지친 일상과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이어가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현우는 산책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숲속 오솔길을 지나며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약하고 절박해 보였다. 이게 뭐지? 현우는 혼잣말을 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길 옆 웅덩이 근처에서 소리가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젖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서는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주저없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온몸이 젖은 작은 강아지가 누워 있었다. 갈색 털의 얼굴은 검은색이었고 크기는 현우의 손바닥만 했다. 이런, 누가 너를 여기에 버린 거야. 현우는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강아지는 떨리는 몸을 현우의 품에 기댔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체온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현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재킷 안에 넣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갔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털을 말려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현우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진정되는 듯했다. 이제 좀 괜찮아.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강아지의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현우가 본 적 없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뭔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은데 현우는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를 부엌으로 데려가 우유를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아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핥다가 점차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현우는 문득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갈색 털과 검은 얼굴, 그리고 산에서 발견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그는 이름을 정했다. 산이, 내 이름은 산이야.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상자를 침대 옆에 놓고 산이를 그 안에 편안하게 눕혔다. 산이는 이제 떨지 않고 포근하게 잠들었다. 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산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자. 현우는 잠들기 전 속삭였다. 작은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현우도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현우가 산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크기가 이제는 중형견 정도로 커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의 빠른 성장에 놀랐지만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산이야, 너 정말 빨리 크는구나. 현우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산이는 그의 손길에 기대며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산이는 단순히 크기만 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 현우는 점차 산이의 행동에서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산이의 식습관이었다. 처음에는 개 사료와 우유를 잘 먹었지만 점차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했다. 어느 날 현우는 산이가 정원 뒤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이는 땅속 깊이 뿌리내린 식물의 뿌리를 찾아 먹고 있었다. 산이야, 그건 먹으면 안 돼. 현우가 말했지만 산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더니 다시 뿌리를 파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둘째로, 산이의 지능은 일반 개보다 훨씬 뛰어났다. 현우가 문을 여는 방법을 단 한 번 보여주자 산이는 즉시 그것을 배워 혼자서 문을 열고 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우가 없을 때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셋째로, 산이의 외모가 점점 더 특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던 털이 이제는 더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 일부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얼굴 주변으로는 마치 갈기처럼 긴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눈은 더 커지고 깊어졌으며 귀는 점점 뾰족해지고 있었다. 산이, 넌 대체 어떤 품종이야? 현우는 종종 궁금해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개 품종을 찾아보았지만 산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개는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산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에 늑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산이는 순간 몸을 곧게 세우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하울링과 비슷한 소리였다. 산이야.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산이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산이는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동네 수의사를 찾아갔다. 김민석 수의사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사였다. 이 아이가 좀 특이해서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데려왔습니다. 김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산이를 살펴보았다. 그는 산이의 체온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귀, 그리고 몸 전체를 꼼꼼히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물었다. 이 동물을 어디서 발견하셨죠? 현우는 산이를 발견한 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김수의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현우 씨, 제 생각엔 이 아이는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생 늑대나 여우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물었다. 야생동물 보호소에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전설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설이요? 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산신령의 사자인 산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죠. 실제 호랑이는 아니지만 산을 지키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현우는 김수의사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이의 특이한 행동과 외모를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여전히 그저 그의 반려동물 같았다. 하지만 이제 현우는 산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현우는 산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산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물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밤 현우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은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현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산이가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우가 알고 있던 산이가 아니었다. 산이의 몸은 더 커져 있었고 털은 붉은색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산이의 형체였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작은 늑대나 여우 같았지만 그보다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산이는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현우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리였다. 마치 오랜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산이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산이의 눈은 달빛에 반사되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산이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산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숲으로 달려갔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산이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산이의 붉은 털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숲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폭포 옆에는 크고 오래된 바위가 있었고 산이는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갔다. 산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산이야, 넌 대체 뭐야? 현우는 속삭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산이의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졌고 현우는 눈을 가려야 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산이 대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산이와 같은 금색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안녕, 강현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환각일까? 놀라지 마세요. 여성이 말했다. 나는 산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호라고 해요. 산. 호. 현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왔죠. 하지만 최근 인간들이 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제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형태로 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그때 당신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현우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호의 눈을 바라보니 그것이 산이의 눈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현우는 물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산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산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개발업자들이 이 산을 파괴하려고 해요.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이 산의 모든 생명과 함께 저도 사라질 거예요. 현우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최근 마을에서 새로운 리조트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계획은 이 산의 대부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현우는 물었다. 산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사진작가잖아요. 이 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산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산호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존재였다. 알았어. 도와줄게. 현우는 결심했다. 산호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현우씨.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보름달이 뜬 날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곧 다시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 산을 지킬 거야. 산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현우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의 주변으로 다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다시 산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현우는 산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함께 하자, 산이야. 아니, 산호야. 산이는 친근하게 현우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함께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어젯밤의 기억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산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젯밤 산호의 눈빛과 같았다.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현우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산이도 그를 따라 나섰다. 이제 현우는 산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산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이는 그에게 산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풍경들을 마주했다. 아침 안개 속에 쌓인 나무들, 이슬방울이 맺힌 거미줄, 숲속에서 노니는 다양한 야생동물들. 현우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산이가 그를 데려간 작은 호수였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완벽하게 반사했고 물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현우는 그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파괴된다면 정말 큰 손실일 거야, 현우는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현우는 산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다.
이 산의 생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현우는 신문사 기자에게 설명했다. 이곳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현우의 사진과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기사로 내보내기로 했다. 현우의 사진이 담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몰랐던 산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했고 개발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회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개발 계획을 더 빨리 진행시키려 했다. 현우는 이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락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공유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형성되었다. 현우는 또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현우는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이에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우의 열정적인 말과 아름다운 사진들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은 그의 말에 공감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산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라왔고 산이 마을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산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이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주고 가뭄이 들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우리 농사를 살려주었죠. 그런 산을 어떻게 돈 몇 푼에 팔 수 있겠소. 현우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 중에서도 산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산이는 마치 현우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산이와 함께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은 아직 보름이 아니었기에 산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우는 산이의 눈을 통해 산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산이야. 현우는 속삭였다. 산이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다. 그 소리에는 희망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개발회사는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심지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는 산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국내 유명 환경단체들이 그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국가 차원의 자연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우와 마을 주민들, 환경단체들은 마지막 항해 집회를 계획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했다. 오늘 밤이 중요해. 현우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산이에게 말했다. 산호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해가 질 무렵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 입구에 모였다.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현우는 산이와 함께 그들 앞에 섰다. 이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현우가 외쳤다. 이곳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갑자기 산이가 현우의 곁을 떠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산으로 향했다.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쫓았다. 산이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산 깊숙이 달려갔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폭포와 바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산이는 바위 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그의 주변으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빛이 사라지고 산호가 나타났다. 현우 씨,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산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이야? 현우는 놀라서 물었다. 개발회사가 내일 아침 일찍 중장비를 들여와 산을 파기 시작할 거예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났대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 그럴 수 없어. 현우는 외쳤다.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산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현우가 물었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써서 산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산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산이로도 남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산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다른 방법은 없어? 산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건 제 운명이에요. 제가 이 산을 지켜야 해요.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산이와 그리고 산호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우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산이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해준 존재였다. 고마워, 산호야. 현우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줘서 정말 고마워. 산호는 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산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가야 해요. 산호가 말했다. 어디로? 현우가 물었다. 산의 심장부로요. 거기서 제 영혼을 산에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은 더 강해질 거고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호의 결정을 존중했다. 함께 가자. 산호는 미소 지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가요. 그들은 폭포를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산의 심장부예요. 산호가 말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물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물은 산의 생명력이에요. 산호가 설명했다. 제가 이 물에 제 영혼을 되돌려 보내면 산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산호를 바라보았다. 산호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현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산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이 산에 있는 한,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산호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이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으로 빛이 퍼져나갔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눈을 가리고 난 뒤 다시 보았을 때 산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연못은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차 동굴 밖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산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고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라 거대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에 쌓여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지진이 아니라 마치 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위들이 움직이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산 전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흐르지 않던 계곡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와 기쁨의 찬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현우는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과 합류했다. 그들 모두는 이 놀라운 광경에 말을 잃었다.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그때 산 깊은 곳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현우가 처음 들었던 산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깊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전율했다. 다음 날 아침 개발회사의 중장비들이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길은 사라지고 대신 무성한 숲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중장비들은 더 이상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 주변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비들은 고장이 나고 작업자들은 이유 없이 체력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누구도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것을 산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산의 보호였다. 산호가 그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개발회사는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부는 이 산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은 이제 영원히 보호받게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산 근처에 살고 있었고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첩을 출판했다.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이를 그리고 산호를 그리워했다. 산이 사라진 후 현우의 집은 다시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종종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산호를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놀라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누워 있었다. 한 마리는 갈색 털을 가졌고 다른 한 마리는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강아지 모두 산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상자 안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두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에게 산이와 산호를 떠올리게 했다. 산호야, 너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현우는 속삭였다. 그날부터 현우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두 강아지는 빠르게 성장했고 현우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산이라는 이름을, 붉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현우는 두 강아지와 함께 산을 자주 찾았다. 그들은 마치 산의 구석구석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다. 특히 폭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뛰어다니곤 했다. 사람들은 현우와 그의 강아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개들은 분명 특별한 개야 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현우만이 그 특별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산이와 호랑이도 자랐다. 그들은 일반적인 개와는 달랐다. 그들은 더 지능적이었고 더 강했으며 무엇보다도 산을 사랑했다. 그들은 종종 산으로 혼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곤 했다. 현우는 그들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 후 현우는 산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산호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했다. 그것은 그와 산, 그리고 산이와 호랑이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카페는 산의 이야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벽에는 현우가 찍은 산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산이와 호랑이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관광객들은 종종 이 두 개의 특이한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이 개들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한 관광객이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네, 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들은 산의 선물이에요. 카페에는 항상 산이와 호랑이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손님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특히 아이들은 그들을 좋아했고 산이와 호랑이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저씨, 이 개는 왜 이름이 호랑이예요? 호랑이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혹시 산에서 이상한 빛을 본다면 그건 아마도 호랑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다음 보름달에 산에 가볼래요. 현우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기억해, 산은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현우는 산이와 호랑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다.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달빛이 폭포와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현우는 바위에 앉아 산이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달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마치 산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알아, 산호야. 그리고 나도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산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달빛은 산의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들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우와 산이, 그리고 호랑이가 있었다. 그들은 산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이 있는 한, 산호의 영혼도 살아있을 것이고, 현우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산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 미소는 마치 산 전체를 밝히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산호, 산의 영혼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